1941년 4월 10일 세계대전이 격화되면서 크로아티아 독립국이 탄생했습니다. 나치 꼭두각시 국가로 파시스트적이고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관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운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중 많은 것이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의 강제수용소는 나치 독일의 강제수용소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세노바츠 강제수용소는 이러한 수용소 중 가장 큰 곳으로 악명과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나치 관리들조차도 그를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자행되는 잔혹 행위와 죽음의 수준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세상은 문 뒤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침묵 속에 지켜볼 수 있을까? 그리고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았는가? 야세노바츠 학살 수용소의 설립,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몇 년 동안 겉보기에는 강제 수용소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 살인, 학살을 은폐한 복잡한 강제 수용소 시스템과 함께 홀로코스트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 중 일부는 나치 독일에 있었고 악명을 떨쳤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아우슈비츠 와다하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용소들이 엄청난 잔혹 행위와 사망자 수로 특징 지어지는 반면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심지어 방문한 나치 관리들조차 충격을 받은 한 학살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야세노바츠라고 불렸습니다. 나치의 꼭두각시 국가인 크로아티아 독립국에 위치한 야세노바츠 강제 수용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행위가 자행된 곳입니다. 크로아티아의 꼭두각시 국가는 1941년 4월 추축국의 신속하고 잔혹한 유고슬라비아 침공 이후 건국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 독립국으로 알려졌던 이 국가는 우스타샤 운동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는 베니토 무솔리니 정권에 의해 강한 영감을 받았고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이자 파시스트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주요 목표는 국가사회주의 독일과 유사하게 민족적으로 순수한 대크로아티아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수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크로아티아인들은 자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을 추방하거나 동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모두 말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표적은 크로아티아인과 많은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정통 슬라브족인 세르비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톨릭 신자였으며 그들의 국가에는 종교적, 인종적 소수자가 자리할 곳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세르비아인 외에도 유대인, 로마인,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인, 정치적 반체제 인사 등 다른 인종 집단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야세노바츠는 대크로아티아의 우스타샤 계획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말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의 악명 높은 환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스타샤의 지도자인 안테 파벨리치는 자신의 모든 비전과 이상을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나치 독일의 비전과 이상에 직접적으로 맞추었지만 그 수준을 한층 더 극단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파벨리치는 크로아티아 부하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인들에게서 발견된 정교한 산업적 박멸 시스템이 부족했습니다. 반면에 크로아티아인들은 잔혹함이 부족하지 않았으며 세계가 본 적이 없는 최악의 잔혹 행위를 주저없이 저질렀으며 이 모든 일을 가능한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저질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1941년 8월에 야세노바츠 학살 수용소를 세웠는데 이곳은 곧 그들의 모든 대량 학살 목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무고한 어린이들의 피, 소수자의 박멸. 야세노바츠 수용소는 원래 크로아티아의 정치적 반체제 인사, 특히 공산주의와 연관된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이 수용소는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쯤 떨어진 사바강을 따라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는 시체를 빨리 처리하여 근처에 넓고 깊은 강에 버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스타샤는 곧 지옥 같은 계획을 바꾸었다.
그들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대신 야세노바츠는 모든 원치 않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야세노바츠는 여러 면에서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에 대한 크로아티아식 해결책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 여러 세대에 걸쳐 크로아티아인들은 국가 내에서 세르비아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로아티아에 수세기 동안 크로아티아 국가가 생기기도 전부터 살아온 세르비아 소수민족을 대크로아티아에 대한 자신들의 이념적 계획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번영하는 세르비아인과 그들의 정치적 의식은 광대하고 제한 없는 크로아티아 국가로 가는 길에 분명한 장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폭발시켜 3분의 1을 죽이고 3분의 1을 추방하고 나머지는 강제로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모든 것에 반하는 잔혹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스타샤는 아무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괴의 길에 있는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여자, 아이, 노인, 병자 등 크로아티아인이 아닌 사람은 주저없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생명의 상실, 광기와 타락, 유혈 사태와 원시화로 의 추락이 있던 시기였으며 세상은 침묵 속에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은 칼날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문받는 영혼의 외침, 야세노바츠의 투옥. 가장 순수하고 사악한 형태의 야세노바츠는 학살 수용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노동 수용소 역할도 했는데 수감자 중 다수가 강제 노동을 견뎌야 했고 이로 인해 종종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중에 이곳에 수감된 사람들 중 가장 큰 민족 집단은 세르비아인이었습니다. 야세노바츠 단지는 단일 단지가 아니라 사바 강이 양쪽 강둑을 따라 분포된 최소 5개의 주요 하위 캠프로 구성된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단지의 중심부는 야세노바츠와 우슈티차 마을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약 210헥타르로 동유럽에서 가장 큰 캠프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분산화된 체제 덕분에 특정 활동을 은폐하고 수감자들을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외부에서 전체 학살 시스템을 평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각 하위 분야는 명확하게 할당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야세노바츠 1세 크라페와 야세노바츠 2세 브로치체는 가장 먼저 설립되었으며 토지 평탄화, 시설 건설, 습지 배수 등 인프라 공사를 주로 목적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중앙작전 중심지로 알려진 야세노바츠 3세 치글란가 설립되었는데 여기에는 행정시설, 일반 구금시설, 벽돌 공장이 들어서 생산과 강제 노동에 사용되었습니다. 가죽공장, 코자라 또는 야세노바츠 사원은 수감자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육체 노동에 배정하는 추가 산업시설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라강 건너편에 위치한 그라디슈카 야세노바츠 5세 감옥은 주로 여성과 어린이를 감금하고 처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건축에 사용된 재료는 초보적이었습니다. 판잣집은 구운 벽돌이나 품질이 낮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주석지붕이나 재활용된 기와로 덮여 있었습니다. 내부 구획은 최소화되어 있었고 3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에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수용소 경계는 여러 줄의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일부 구역은 격리도랑과 높은 경비초소로 보강되었습니다. 내부 도로는 압축된 흙으로 만들어졌고 위생시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처형 장소는 행정구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 그라디나에서는 열린 들판에 수십 개의 무덤이 파여 있었고 울창한 초목 사이에 접근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조치 덕분에 나머지 수감자들이 학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 수 있었고 고립과 잘못된 정보를 통해 수용소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야세노바츠의 건축적 조직은 독일 산업 모델을 따르지 않았지만 오히려 지리적 환경과
이용 가능한 물질적 수단에 적합한 연쇄적 죽음의 논리에 대응했습니다. 우스타샤는 그들을 모든 사회, 정치적 목표에 대한 주요 장애물로 여겨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세르비아인들은 수세기 동안 크로아티아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합스부르크 군주국의 군사 국경에 속했고 나중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군사 국경에 속했으며 오스만 제국에 맞서 군사적으로 복무한 대가로 다양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국경은 1553년에 수립되어 1881년에 해체되었습니다. 그 당시 크로아티아인들은 용감한 봉사로 세금이 면제된 세르비아인들에 대한 증오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런 증오는 결코 끝나지 않았고 우스타샤 시대에는 더욱 밝게 타올랐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시작되자 크로아티아인들은 무기를 들고 이웃 세르비아인을 공격하여 순진하고 무고한 농민들을 상대로 놀라운 수준의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야세노바츠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세르비아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되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로아티아 독립국에서 특별히 표적이 된 또 다른 소수민족은 유대인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전쟁 전 그들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4만 명에 달했으며 우스타샤는 나치 주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들을 모두 근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41년 크로아티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체계적으로 체포되어 즉시 야세노바츠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살해당했고 다른 사람들은 힘든 노예 노동을 강요당해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의 최종 해결책 프로그램에 따라 고통을 겪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스타샤의 잔혹함은 그들의 운명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집시라는 멸시적인 이름으로 불렸던 로마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크로아티아에서도 주요 박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목민들은 발칸 지역 전역에 살았으며 크로아티아 독립국에는 그 수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움받는 존재였던 그들은 최악의 노동을 강요당한 뒤 무자비하게 학살당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무덤 파기, 시체 처리 등 힘들고 무시무시한 작업에 고용되었습니다. 야세노바츠에서 25천 명이 넘는 로마인이 살해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쟁 전체에서 가장 큰 로마인 학살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수민족 외에도 우스타샤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투옥하고 살해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반체제 인사, 공산주의자, 지역 당파, 반파시스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정권에 저항하거나 그의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불행한 영혼들 중에는 당시의 성직자, 지식인, 그리고 죽음과 파괴의 길에 감히 섰던 국가의 다른 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스타샤는 이러한 정치적 반대자들의 민족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크로아티아인, 무슬림, 가톨릭 사제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크로아티아 독립국의 극단적 민족주의적 이상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닫힌 문 뒤의 공포, 야세노바츠의 잔혹행위. 야세노바츠는 처음부터 극악무도한 잔혹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스타샤가 수감자를 대하는 방식은 유럽의 홀로코스트와 비교해도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인 방식이었습니다. 나치는 가스실과 같은 산업화된 학살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없자 우스타샤는 가장 원시적이고 잔혹한 잔혹함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망치, 칼, 도끼, 둥이 등 간단한 방법으로 희생자를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숙련된 나치 장교조차도 야세노바츠를 방문했을 때 충격을 받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잔혹함이 견딜 수 없다고 말하며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 뒤에서는 죽음이 지배했습니다. 수감자들은 끊임없이 야세노바츠로 끌려왔고 대부분은 크로아티아 시골 출신의 세르비아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점령지, 특히 세르비아 시르미아 지역에서 끌려왔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들은 강제 노역, 고문, 굶주림, 굴욕, 처형 등
온갖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용소는 여러 개의 하위 수용소로 나뉘었고 각 수용소는 이 어두운 체제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는 로마인 수감자들을 위한 우슈티차 하위 수용소, 로마인들을 위한 스타라 하위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를 감금하고 살해한 그 라디슈카, 네 번째 하위 수용소인 코자라, 악명 높은 그라디나 처형장 등이 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는 죽음이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사형은 매일 자행되었는데 종종 가학적인 수용소 지휘관들의 변덕에 따라 자행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종종 집단 무덤을 파는 데 동원되었고 수감자들은 무덤에 줄지어 세워져 쇠망치로 난도질당했습니다. 학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우스타샤는 특수한 살상용 칼을 개발했는데 이 칼은 악명 높게도 세르비아 커터라고 불렸습니다. 이 칼은 원래 독일 게블위더 제브루달 회사에서 제조한 밀단을 자르는 칼이었습니다. 그라프라트는 그라위소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스타샤는 이를 새로운 용도로 사용했고 곧 야세노바츠에서 주요 사형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목을 빠르게 베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우슈비츠 나 마이다네크와 같은 나치 수용소는 독가스, 밀폐된 방, 체계적인 화장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적 학살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야세노바츠 수용소는 수동 및 직접 살인 방식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는데 이는 추축국 수용소 시스템 내에서도 독보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처형은 끊임없이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인에만 특화된 일반적인 농업용 또는 산업용 도구들을 사용하여 원시적이고 기계적인 잔혹함을 드러냈습니다. 목을 빠르고 반복적으로 베기 위한 가죽끈, 이 끈은 그립을 잃지 않고 빠르게 목을 베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수용소 경비병들 간의 대량 학살 시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칼 외에도 대장장이 망치, 석공 망치, 삽, 도끼, 나무 톱과 같은 도구들이 체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수감자의 머리, 몸통 또는 팔다리에 직접 부착되었습니다. 무딘 도구의 사용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더 비싸고 구하기 힘든 총알 없이도 살인을 가능하게 했고 수용소 내에서 조용한 처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삽은 집단 무덤을 파는 데에도 사용되었고 수감자들을 묻기 전에 때리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때로는 아직 살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이클론 B의 사용은 스타라 하위 분야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라디슈카 수용소에서는 아이들과 여성들을 다락방이나 밀폐된 방에 가두고 열린 캔에서 나오는 가스에 노출시켰습니다. 일산화탄소 질식을 유도하기 위해 배기관을 장착한 밀폐형 트럭을 이용한 실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독일 수용소의 정규 운영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야세노바츠와 나치 강제 수용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형 집행자와 피해자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에 있습니다. 나치는 살인 과정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된 시스템에 위임하여 그 행위를 비인격화한 반면 야세노바츠에서는 살인이 물리적이고 가시적이며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는 기록된 가학성 수준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 가해자와 수감자 사이에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되는 환경을 공고히 했습니다. 야세노바츠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끔찍한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우스타샤 학살을 목격했던 한 크로아티아 가톨릭 수도사는 그 참상에 대해 깊은 경악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처럼 포로로 잡혔습니다. 살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산채로 심연에 던져졌습니다. 여자, 아이를 둔 어머니, 청년, 소녀, 소년들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무슬림인 모스타르 부시장 발지치 씨는 비록 공무업, 침묵을 지키고 발언해서는 안 되지만 류비네에서만 700명의 분리주의자, 세르비아 정교회 신자가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10세 미만의 여자, 어머니, 소녀, 아이들을 태운 마차 6대가 모스타르와 차플리나에서 슈르만치역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짐에서 내려 언덕으로 옮겨졌으며 살아있는 어머니와 아이들은 절벽에서 던져졌습니다. 모두 절벽에 던져져 죽었습니다. 클레프치 교구에서는 인근 마을에서 3,700명의 분리주의자가 살해되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여,
그들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도시에서 모스타르에서는 수백 명이 묶여 도시 밖으로 끌려나와 짐승처럼 도살당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나중에 법정에서 시인했듯이 도박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들은 종종 누가 더 나은 도살자인지 경쟁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수감자를 죽일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전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는 페타르 브르지차라는 우스타샤 경비병이 세르비아식 커터 나이프를 사용하여 하룻밤에 136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섬뜩한 업적으로 경비병은 와인 한 병, 구운 돼지고기 한 조각, 그리고 금시계를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잔혹함, 경비병들의 공포. 야세노바츠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전범들 중 일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은 종종 고질적인 사디스트였으며 절대적인 잔인함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의적으로 행동하며 마음대로 죽음과 학살을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수용소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독관은 사탄 형제 에프라에였을 것입니다. 소토나 미로슬라브라는 프란체스코 수도사 필리포비치, 191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야이체에서 태어난 필리포비치는 가톨릭 교회에서 경력을 쌓았지만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성격으로 인해 곧 추방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도사의 수도복을 유지하고 우스타샤 정권에 합류하여 빠르게 계급을 올려 군종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학적이고 무자비한 성격은 그를 야세노바츠의 이상적인 구성원이자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야세노바츠 강제 수용소의 운영은 명확한 계층적 구조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독일 수용소의 그것보다 관료주의적 성격은 덜했습니다. 이 시설이 존재했던 기간 동안 정규 장교와 준군사 조직의 순회 구성원을 포함하여 약 1,500명에서 1,800명의 우스타샤 인원이 이 시설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독일의 SS 모델과는 달리 크로아티아 지도자들은 의사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더 큰 재량권을 가졌고 외부 통제는 거의 없었고 자그레브의 우스타샤 최고 사령부의 감독을 가끔씩 받았습니다. 내부 계층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맨 위에는 수용소 사령관 사포 부젯닉이 있었습니다. 로고라 이는 군사적, 행정적 기능을 모두 담당합니다. 그의 권한하에 스타라와 같은 특정 하위 캠프를 담당하는 부사령관들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라디슈카 또는 치글라나 작전 수준에서 대부분의 인원은 수감자 통제, 경계 순찰 및 명령 실행을 담당하는 무장 경비원, 추와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매일의 학살 임무를 맡은 전문 사형 집행관과 변경장, 로고르키도 있었습니다. 스타렛이나 내부 규율을 강화하고 업무를 분배하고 수감자들을 기능이나 민족별로 조직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동료를 통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본적인 특권을 부여받은 수감자, 즉 협력자 카포도 포함되었습니다. 정확한 수는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수감자 수의 약 3%를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적 기준에 따라 지도자를 선출했던 나치 수용소와는 달리 야세노바츠 수용소에서는 이러한 선출이 종종 정권에 대한 복종 정도와 처벌이나 처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 후 전후 재판 결과 야세노바츠 인원 전체 중 10% 미만만이 확인, 체포 및 기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 사령관 대부분은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지만 수백 명의 경비원과 부하들은 보호망을 통해 탈출하거나 민간인 사회에 다시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낮은 처리율은 기록의 체계적인 파기와 그에 따른 유고슬라비아의 정치적 환경의 불안정성을 모두 반영합니다. 1942년에 그는 야세노바츠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그곳에서 금세 악명 높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프란치스코 수도복을 입고 얼굴에 분을 바른 채 온갖 잔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성스러운 목소리와 태도로 유명했는데 이는 그의 불안정한 성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대량 처형을 정기적으로 명령했으며 전쟁 후에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처형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사탄 형제는
맨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공중에 던진 아이를 첫 시도에서 찔러 죽일 수 있는지 내기를 하곤 했습니다. 다른 우스타샤 경비병들조차도 그를 특히 악명 높고 이상한 인물로 여겼다. 그는 자신이 살해한 사람들을 침착하게 관찰하며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전쟁 후 필리포비치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그가 저지른 모든 잔혹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교수형에 처해지는 형을 선고받았다. 공포의 인물은 스타라하브 수용소의 경비원인 안테 브르반, 안테 브이알반이었습니다. 그라디슈카, 1908년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난 그는 우스타샤 운동의 초기 지지자였으며 전쟁이 발발했을 때 리카 지역 마을의 세르비아 주민들을 살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우스타샤의 대량 학살 정책에 깊이 헌신하게 되었고 곧 어린이들을 위한 가장 악명 높은 하부 수용소인 야세노바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저지른 잔혹 행위로 인해 그는 2차 세계대전 역사상 가장 멸시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브르반은 수감자들에게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아무런 자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세노바츠에 있는 동안 그는 수천 명의 세르비아, 로마, 유대인 어린이들의 처형을 감독했는데 그들 중 많은 수가 초보적인 가스실을 이용한 그의 실화처에 참여했습니다. 브르반은 독일의 가스 지클론 B를 알고 있었고 야세노바츠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아이들을 악명 높은 탑부로 알려진 다락방에 가두었습니다. 한 번에 최대 600명의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모여 지클론 B통을 방 안에 던져 가두어 숨 막히게 죽였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질식사했으며 배기관이 안쪽으로 향해 있는 벤에 갇혀 원시적인 가스실 역할을 했습니다. 1942년 5월과 6월에 브르반의 감독하에 약 2,000명의 어린이가 그 라디슈카 하부 수용소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전쟁 후 브르반은 재판을 받고 수많은 어린이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그가 사용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재판 후 처형당했고 그의 행동은 야세노바츠에서 드러난 타락의 수준을 뚜렷하게 상기시키는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자세노바크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은 엘주보였습니다. 밀로시, 그는 진영의 위계 질서에서 거의 최상위에 있었고 우스타샤 정권의 열렬한 옹호자였으며 잔혹한 정책에 대한 열의를 보이며 빠르게 계급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는 수용소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수감자에 대한 무자비한 잔혹 행위와 무감정적인 고문 및 처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다른 지휘관들과 마찬가지로 수용소를 가장 끔찍한 잔혹 행위가 자행되는 장소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죄수를 골라 처형했고 종종 사람들을 고문하기 위해 가짜 수술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많은 수용소 생존자들은 수용소의 비인간적인 잔혹함과 고문, 개인 살인에 대한 성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비원들이 하룻밤에 가장 많은 사람을 학살하는 사람을 경쟁시키는 악명 높은 도박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무작위로 포로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훈련된 블러드하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5년 우스타샤 정권이 붕괴된 후 류보 밀로시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체포되어 수많은 범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음을 시인하며 악명 높은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로 지옥불에 타 죽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를 위해 불타겠습니다. 그는 1948년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처형장에서의 죽음, 처형장에서의 처형. 야세노바츠 강제수용소는 대량 처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굶주림, 질병, 그리고 수용소의 끔찍한 환경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강제노동과 영양실조로 인해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조직적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학살 형태 중 하나는 처형 수용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라디나 하부 캠프에 위치한 이 들판에는 여러 개의 거대한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감자들이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대개 한밤중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대량 학살당해 재빨리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지자 많은 시체는 근처 사바강에 그냥 버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법이 더 선호되는 처형 방식이 되었습니다. 우스타샤는 2명의 포로를 묶어놓고 1명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뒤 강물에 밀어 넣었다. 그라디나 수용소에서만 수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야세노바츠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스타샤가 증거와 시체를 파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으며 이후 재판을 받은 많은 우스타샤 구성원이 이를 시인했습니다. 그들은 대량 매장지에서 시신을 필사적으로 파내어 없애려고 노력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대부분을 초보적인 방법으로 불태웠지만 그렇게 해도 그들의 악행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정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우스타시아의 다른 곳에서 살해된 사람을 제외하고 수용소에서만 8만에서 1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가들은 이 수치가 훨씬 더 높아서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엄청난 생명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수용소 내의 끔찍한 상황과 잔혹한 살인 현장, 그리고 비인간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야세노바츠에서의 삶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은 허름한 막새에 몰려 있었고 날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수감자들은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야외에 노출되어 비, 바람, 눈 및 기타 요소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므로 야세노바츠에서는 위생시설이나 의료시설이 전혀 없어 질병이 흔했습니다. 티푸스, 이질, 그리고 다른 질병들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과 허약한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병자를 치료하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방치되었습니다.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별도의 인터뷰에서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이 물과 양배추, 잎이 몇 개만으로 만든 스튜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때로는 이 물기가 많은 수프와 함께 최소한의 빵만 배급되었고 고기나 야채 조각은 거의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널리 퍼진 기아로 인해 많은 수감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야 했습니다. 많은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사람들이 풀, 뿌리, 심지어 곤충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일할 수 없을 만큼 허약한 사람들은 처형 수용소로 보내져 잔인하게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야세노바츠에서의 근무일은 길고 지쳤다. 수감자들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강제 노동을 해야 했으며 종종 위험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했습니다. 수용소에는 벽돌 공장, 금속 작업장, 그리고 수감자들을 노예 노동으로 이용했던 여러 산업시설이 있었습니다.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수감자들은 종종 구타당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끔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야세노바츠의 수감자들은 놀라운 회복력과 단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료들과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가능한 한 서로가 살아남도록 도왔습니다. 일부는 수용소 내부에서 저항 활동을 조직하여 작업 프로젝트를 방해하거나 외부에 정보를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세노바츠에서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도망치려 시도한 사람들은 대개 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야세노바츠에서의 조직적 탈출. 수용소의 환경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지만 인간의 끈기와 생존 의지가 이겼습니다. 야세노바츠와 그 하부 수용소에 수감된 일부 수감자들은 공산당 당파 운동과 은밀히 연결되어 수용소에서 탈출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노력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남고 자신의 활동과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이로 인해 그들의 노력이 둔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생존자들은 조직적인 저항과 외부 세계 및 공산당과의 접촉을 유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신원이 알려진 공산주의 활동가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우스타샤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즉시 처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세노바츠어의 K구역으로 끌려가 소위 죽음의 감방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음식과 물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활동적인 공산주의자로 지목되지 않은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우스타샤에 대한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탈출 시도는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야 가능해졌습니다. 1945년이 되자 추축군이 패배 직전이라는 것이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실패가 임박했다는 것을 감지한 우스타샤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잔혹 행위를 가속화했습니다. 야세노바츠어의 마지막 희생자는 1945년 4월 21일에 처형된 700명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같은 날 그 하부 수용소에 남아있던 1073명의 남성을 이송하여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벽돌 공장, 하부 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 그곳에서 우스타샤가 야세노바츠를 해체하고 모든 수감자를 처형할 계획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이런 운명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그들은 60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아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출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기관총의 총격을 받으며 창문과 문을 부수고 달려갔다. 수백 명이 죽었고 탈출을 시도한 600명 중 겨우 117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라드릴레라 하부 수용소에 머물기로 결정한 약 470명의 남자는 다음날 살해하게 당했고 그들이 수용되어 있던 막사와 함께 불에 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라드릴레라에서 탈출한 날 쿠르티엠브르라는 다른 하위 수용소에서 또 다른 탈출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벽돌 공장의 수감자들과 접촉하지 않자 다른 집단도 자신의 운명을 두려워하며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테너리에는 약 147명의 수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복잡한 탈출 계획을 고안하여 특정 임무를 맡은 여러 개의 공격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탈출 방향은 캠프 뒤편의 광활한 들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1945년 4월 22일 저녁 8시경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보적인 무기로 무장한 공격 집단은 우스타샤 경비병 3명을 죽이고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또 다른 집단은 출구 게이트에 있는 경비병들을 제압했고 다른 집단은 수감자들에게 경고하고 탈출에 대한 주의를 돌리기 위해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우스타샤는 재빨리 수색작전을 펼쳤다. 수감자들은 수용소 밖 들판으로 도망쳤고 밤새도록 추격을 받았습니다. 테너리에서 도망친 사람 중 겨우 11명만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유에스타샤는 자세노바츠를 떠났습니다. 야세노바츠어의 해방.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왜 야세노바츠가 더 일찍 해방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현실은 야세노바츠어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구조 시도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용소의 동쪽과 서쪽은 습지였고 남쪽과 북쪽은 사바강과 스트루가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강들은 우스타샤 강 함대가 순찰하였고 가장 먼 끝에는 요새화된 벙커와 장갑 열차가 보호하는 주요 철도 노선이 있었습니다. 수용소 안에는 약 1,500명의 우스타샤 정예병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용소에 대한 공격에는 매우 큰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특히 1942년 6월 10일과 7월 17일 사이에 코자라 공세에서 당파가 숙련된 베르마흐트 군대에 의해 패배한 이후로는 야세노바츠 근처에서는 그런 병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 야세노바츠의 존재는 당파 세력에 알려졌고 당파 지도자 티토는 1942년 3월 31일 당파 군대 작전 본부에 수용소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 가능성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943년 실패한 제1차 반자 루카 작전 동안 당파는 보산스카 마을을 일시적으로 해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라디시카는 자세노박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기 전에 그들은 베르마흐트와 우스타샤의 연합군에 의해 패배했습니다. 그리하여 야세노바츠라는 지역에 접근하려는 또 다른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1945년 초 전쟁은
추축국에 불리하게 돌아섰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던 우스타샤 정권은 요십이 이끄는 유고슬라비아 당파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브로주 티토와 연합군의 징역, 파르티잔은 우스타샤와 나치 점령군에 대항하여 단호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었고 유고슬라비아 전체를 해방하기 위한 싸움에서 기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초 우스타샤가 붕괴 직전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연합군이 접근하자 우스타샤는 야세노바츠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저질러진 끔찍한 일의 증거를 파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945년 4월 남아있던 수감자 중 다수가 사망했고 드물게는 다른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우스타샤는 최종적으로 철수하기 전에 수용소의 많은 건물을 폭파하여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증거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당파는 1945년 4월 말에 야세노바츠에 도착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몇몇 생존자만을 발견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군 제21세르비아 사단 제4세르비아 여단 제1대대 제1보병대대 병사들이 야세노바츠의 버려진 땅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잔혹 행위를 목격하고 우스타샤의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위원회가 도착할 때까지 모든 범죄 증거를 보존하라는 임무를 재빨리 받았습니다. 수용소 부지와 그 상황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는 1945년 5월 11일 적대범죄지구위원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발생한 구조, 상황, 살인, 그리고 일상적인 투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 달 후인 6월 18일 사바강이 빠지면서 시체가 드러나자 위원회에는 야세노바츠에 대한 세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의 규모는 모든 사람에게 명백해졌고 새로운 유고슬라비아 국가의 출현과 함께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정의의 긴 손, 전후 재판. 전쟁이 끝나고 우스타샤 정권이 붕괴되자 그 정권의 주요 인물들은 가능한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운동의 지도자인 악명 높은 안테 파벨리치는 아르헨티나로 도망쳐 수년간 체포를 피하게 다녔습니다. 파시스트들의 남미 피난처인 이곳에서 파벨리치는 망명 중인 우스타샤 정권을 재조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59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추적당해 대낮에 세르비아인 블라고예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요보비치, 안테 파벨리치는 얼마 후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체포를 피하여 도망간 또 다른 고위 우스타샤 사령관은 악명 높은 베코슬라프 맥스 루브리치로 많은 이들에게 정육점 주인 맥스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명 높은 사디스트인 루브리치는 정권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었으며 야세노바츠 진영의 수장이었습니다. 1942년부터 야세노바츠 수용소를 이끌기 시작한 그의 지도력으로 이 수용소는 유럽에서 가장 잔혹한 수용소 중 하나로 변모했고 고문, 대량 처형, 체계적인 학살이 지옥 같은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쟁 전 사소한 범죄자였던 루브리치는 우스타샤 정권의 부상을 이용해 처벌을 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 중 한 명이 되었고 잔혹한 행동과 살인에 대한 갈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우스타샤 이념에 대한 그의 열정과 맞먹었는데 그는 크로아티아에서 비크로아티아계 인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무자비한 잔혹함 때문에 그는 크로아티아 독립국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공포와 고통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루브리치는 부하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는 비센테 페레스라는 이름으로 스페인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파시스트 정권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활동을 이어가며 우스타샤 이념을 전파하고 망명 중에도 자신의 정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1969년 루브리치는 유고 슬라비아 비밀 정보기관에
전 구성원인 요원에 의해 호화로운 빌라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우스타샤는 일리아라고 불렸다. 스타니치는 그를 독살하는 데 실패한 뒤 망치로 그를 죽였고, 이로 인해 그는 야세노바츠에서 희생된 사람들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우스타샤 고위 장교들이 전쟁 후에 도망친 방식이지만 결국에는 항상 정의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의 하위 구성원 중 다수는 재빨리 체포되어 투옥되었고, 그 후 1948년에 주로 그들의 범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우스타샤의 최고 지도자들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안테 브르반, 안테 비아르반, 류보 일주보 등이 포함됩니다. 밀로시, 미로슬라프 필리포비치 등이 있다. 이러한 재판은 야세노바츠의 희생자들에게 어느 정도 정의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고통은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세노바츠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극심한 잔혹함과 혼란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자행된 잔혹 행위의 규모와 성격 때문에 종종 발칸반도의 아우슈비츠로 불립니다. 그러나 이 수용소의 유산은 이 지역의 복잡하고 종종 씁쓸한 역사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된 후 야세노바츠에 대한 기억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다양한 민족 집단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상충되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야세노바츠에서 사망한 희생자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야세노바츠 주변의 들판과 사바강이, 깊은 곳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시체가 여전히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야세노바츠에서 정확한 사망자 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주로 수용소 운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우스타샤가 체계적인 증거 파기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1월 당파 세력의 징역이 임박하자 수용소 당국은 지난 몇 년간 쌓인 시체를 대량으로 제거하기 위해 오래된 무덤을 개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범죄인 및 협력자 결정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법의학적 기록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라디나 지역에서 최소 83개의 집단 무덤이 확인되었으며, 각 무덤의 평균 크기는 길이 12, 15, 깊이 2m였지만 일부는 길이가 25m를 넘었습니다. 인간 유해는 다양한 분해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여러 단계의 매장과 재개방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파괴 방법에는 야외 소각, 나무, 타이어, 압수한 가솔린, 옷 조각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연조직의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 생석회를 사용했지만 이로 인해 석회화된 침전물이 생겨 역설적으로 두개골과 긴 뼈와 같은 밀도가 높은 유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탄 유기물이 묻은 커다란 금속통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산업용 오일과 동물성 지방을 천천히 연소시키는 물질로 사용했음을 시사합니다. 1945년 5월 수용소가 해방된 후 당파 부대는 사바강 주변 지역에서 썩은 물질의 강한 냄새와 갓 뒤집힌 흙이 묻어있는 구역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자들은 5월과 6월 사이에 18척의 이상의 뼈 조각과 탄 개인 소지품, 옷 조각, 칡과 유물을 회수하여 목록화하고 임시 보관소에 보관했습니다. 같은 해 말 처형장의 첫 번째 항공사진과 지형도가 촬영되어 고고학적 관심 지역을 표시하고 발굴의 우선 구역을 정했습니다. 이 지도는 그라디나 기념관의 현재 배치의 기초를 형성하며 당시의 전통적인 법의학적 기준으로는 수동으로 회수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한 시체의 양으로 인해 많은 땅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스타샤가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물류 파일과 추방 기록을 적극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이 범죄의 통계적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무덤의 실제 존재, 보존된 유해, 그리고 1945년에 수집된 법의학적 증거는 증언을 넘어 대량 학살을 구조적으로 확증해 줍니다. 게다가 살인자들은 자신들의 범죄와
그들이 살해한 사람들의 범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때문에 수용소 내 희생자의 정확한 숫자는 여전히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다. 야세노바츠 기록 보관소가 1943년과 1945년 두 차례나 의도적으로 파괴되었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20만에서 7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구의 대혼란, 비극적 운명을 기억하며 야세노바츠 강제 수용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였으며 대량 학살과 잔혹함이 물결치듯 인간의 가장 사악한 본능이 폭발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강제 수용소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잔혹함은 잔혹 행위에 익숙했던 나치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스타샤 정권의 인종 청소 작전은 독일 동맹국들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잔혹했으며 발칸반도와 세계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는 악에는 한계가 없으며 이웃 나라들 간의 종교적 차이는 언제나 유혈 사태와 엄청난 인명 손실로 끝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더욱이 야세노바츠는 모든 파시스트 정권에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러한 세계관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무자비하게 박해받고 살해됩니다. 그러나 민족적, 종교적 분열이 여전히 존재하는 발칸반도에서 야세노바츠의 기억은 살아있는 상처입니다. 감염되어 고통스러운 이 상처는 전쟁이 끝난 지 79년이 지난 지금도 아물지 않습니다. 야세노바츠에서 이처럼 잔혹한 운명에 직면했던 모든 사람들의 후손은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용서하고 잊는다는 것은 선조들의 기억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발칸반도, 특히 크로아티아에서는 여전히 극단적 민족주의적 견해가 남아있어 이러한 분열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우스타샤 정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정권이 저지른 악의 규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여전히 그들을 크로아티아의 대의를 위해 싸우는 의로운 전사로 여긴다. 하지만 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는 기억하고 있으며 우스타샤의 이름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뒤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세노바츠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겪은 비극적인 운명을 기억하고 그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불꽃을 계속 살려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역사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는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